소재이 되고요. 그래서 문화교육기세 구성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활발한 문화. 우리는 처음부터 문화사였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니까 또 이제 반영하고. 일본도 그게 이제 일본 사람들 본래 이제 그 외래문화에 대한 호기심이 큰 데다가 뭐 한 20년, 30년 가무시고 오는 유일한 외국 사절단이에요. 다른 나라의 그 문화나 이거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합니다. 아마도 내 일생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도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어떤 그 욕망이 굉장히 컸고요. 또 일본은 그 무로마치 막부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무가 막부로 벌써 한 500년 정도를 무가 막부 시대였으니까 무식하죠. 이런 문에 대한 것은 굉장히 상대적으로 약하단 말이에요. 그 무가 막부 전체를 통해서 최고의 교양 집단은 지적 엘리트들은 성명입니다. 성명. 교토 오산에 경도 오산에 학생들이 그 외교 문서도 그 사람들이 다 해요. 한자를 한문을 다 능수가 이룰 수 있는 그 사람들 뿐이었어요. 사무라이들은 뭐 한문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문화 수준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통사들 와가지고 근데 특정 강화에는 되자마자 아까 말한 그 무가제법도 이제 시대에 따라서 몇 번 바뀌는데요. 그 무가제법도 특징은 공부해라는 거예요. 너 비록 칼을 차고 있지만 이제 전쟁할 일 없다. 이제 우리나라 국내 내전은 없으니까 사무라이 전에도 공부해라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무경치서 읽어라 그러다 나중에는 사서삼경 읽어라 하는 식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자꾸 이제 유학 그런 교양을 강조하게 되는데 공부해라는 거예요. 무가제국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공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치주의 정책을 꾸준히 쓰고 그 다음에 지도 이념을 그 불교에서 주자 성향으로 바꾸게 되죠. 그래서 그 혁신과 문치주의 정책을 계속 장려하고 하니까 조선과의 또 문화교류도 막부해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국가의 체면을 손상하는 것은 좀 이렇게 좀 통제했지만 전반적으로 그 조선으로부터 문화를 흡수하는 걸 중시하고 그 지배 이념이 주작이니까 주작이 선진국 조선으로부터 뭐 배우자는 것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그리고 각 번에서도 그 이제 비용을 부담하는 연로의 번에서는 자기가 돈을 대니까 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대신에 얻을 수 있는 게 교류니까 말이죠. 문화교류니까 그 우선권을 가지고 나중에는 그 연로에 없는 다른 번에서도 막 파견해가지고 통일사절단을 만나가지고 이런 문화교류 하는 것을 굉장히 그 장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일반인들도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요. 그래서 이 문화교류가 이제 핵심적인 기능으로 들어오게 되고 양국 모두 그걸 이제 장려했기 때문에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그 중에서 이제 좀 몇 개 분야를 알아보게 되면 우선 저 아까 말한 그 제술관과 세 사람의 서기를 이제 사문서라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하는 그 필담 장화, 필담을 이제 말이 안 통하니까 붓으로 글을 써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필담, 필어 그러기도 하고요. 창화라고 하는 것은 한시를 주고받는 거예요. 한시를 주고받는 것은 이제 유교 문화권에서는 저게 고대부터 거의 항상 있는 일이었어요. 외교 무대에서 항상 할 수 있는 그 통상적으로 하는 의뢰 중에 하나가 이게 한시를 주고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걸 얼마나 빨리 이제 한시 아까 선생님 한시 배우셨겠지만 그 1, 2 절구가 있으면 1, 2, 3, 4에 1, 2, 4에다가 그 문자를 넣으면 그 문자를 받아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창이라는 것은 내가 먼저 띄우는 시를 창시라 그래요. 그 운을 받아 문자를 넣어가 내가 회답하는 것을 화시라 그래요. 근데 그걸 합쳐가지고 이제 창화, 창수 이렇게도 하고 수작이라는 것은 이제 시를 하나 주고받으면 술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마셔요. 유산곡수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포섭성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거기에 술자를 띄워요. 그럼 내가 한 사람 시를 띄운단 말이죠. 그럼 그 시에 운자를 넣어가지고 화답하는 사람이 다시 술자를 마시는 그걸 넣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이제 그 유산곡수라 그러잖아요. 그거 뭐 대단한 뭐 잘못된 것처럼 하는데 그 굉장히 옛날에는 그 문인들이 하는 최고의 어떤 고상한 그런 그 몰이였습니다. 그 신문창수라고 하는데 그 창화를 하게 되죠. 그 문화교류 활동에 꽂히고 일본 사람들도 지금 뭐 굉장히 6개월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시를 내고 그러면 막 이 사람들은 조선에서 뭐 거의 최고급의 시인을 뽑아가지고 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응구척대라 그러죠. 그 자리에서 적석에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화음실 만들어내는 그런 그 당시에 워낙 이제 이게 그 수준의 차이가 많이 있었으니까 뭐 그렇게 가능했어요. 내가 저것을 모습을 바둑 두신 분 있는지 모르지만 내가 다면기에 비유를 했는데 다면기하고 비슷해요. 그 다면기라는 것은 이건 내가 뭐 이래 있으면 이렇게 뚝 놓고 내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뚝뚝뚝 하잖아요. 실력 차이가 많이 나면 충분히 가능해요. 예. 그런데 저게 이제 그만큼 실력이 많이 났지.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실력이 많이 접근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좀 저런
다작, 속작, 이게 문제점들이 나중에 좀 드러나는데 뭐 수준 차이가 많이 나도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래서 그 사무사 한 사람이 말이죠. 그 평균에서 한 1000수씩을 지었어요. 많이 지은 그 나무 같은 경우는 2000수를 지었습니다. 뭐 이게 충분하는 거죠. 이게 뭐 이게 막 아주 상투적인 용어로 그냥 다다다다 하는데 나중에 일본이 18세기 중후반에 가면 수준이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제 뭐 다명기를 두더라도 급수가 한 1, 2급 차이 나면 함부로 뭐 하면 안 되잖아요. 실력이 접근하면서는 이제 그 비판도 막 받고 하는데 뭐 그런 문제점이 하지.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런 그 남은 필담 차가지고 일본 애들은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걸 나중에 간행물로 만들어냅니다. 그게 그 교토 오사카에 있는 그 이번 민간 부문 출판사에 굉장히 인기 있는 그 베스트셀러 메뉴였어요. 그래서 많이 발간을 했는데 한 현재 200여 종이 발간됐고 저거 전부 다 유네스코 기록유산 다 등재됐고요. 재밌는 것은 저 연세대 그 뭐 흑인 교수팀이 저거를 번역을 우리나라에서 다 이거 간행을 하고 있어요. 일본에서 만든 책인데 그만큼 이제 한국의 어떤 이 통일사 연구 수준이 한일간에 역전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런 이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화가의 인문은 이제 무슨 일본의 지도라든지 일본의 명성지 같은 것을 이제 하고 또 이제 뭐 수차나 이게 배다리 같은 걸 기술을 제작하는 명성 요소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일본 화가들하고 이제 그림에 대해서 이제 문답하는 화사문답을 그러는데요. 막 그런 거. 의원, 의사는 따라간. 처음에는 이제 그 사형원도 이런 거 치료하는 게 목적인데 일본 사람들이 그다음 하여튼 일본에서 그 발행된 도선의 책 중에 최고의 베스트셀러 동의보감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퇴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있고요. 동의보감은 일본 한의사들이 네덜란드하고 하기 전까지는 뭐 한의사들이 필수 서적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토론을 하자, 뭐 좀 알고 싶다, 문답을 좀 하고 싶다. 근데 일반 치료들은 좀 수준이 낮다, 이 의사들은. 그래서 좀 수준 높은 사람 좀 보내주라. 해가지고 네 번째부터 그 양이 네이원에 있는 네이원 소속의 좀 수준 높은 의사를 이제 양이라 그래가지고 의사 파견해가지고 의학 약화에 교류를 많이 했는데 그것만 주고받은 책이 24종 43책이 현재 전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의학과정에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번에서도 막국뿐만 아니라 각 번에서도 이 문학들을 굉장히 장려해가지고 각 그 감방본뿐만 아니라 다른 번에서도 파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민중들도 아주 그 적극적으로 참여한 일대 문화행사예요. 뭐 막국가 너무 막 하니까 통제도 좀 했지만 그 통제를 도저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근세 대도시도 일본 문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라고 이제 평가합니다. 요거 이제 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이 동자도 이제 좀 따라갔어요. 한 10명 정도 따라갔는데 요거 이제 뭐 사신들 수발도 들고 하는 건데 얘는 뭐 아무도 모르죠. 그야말로 동자인데 근데도 뭐 동자한테도 글씨를 받는다고 말이죠. 말 타고 막 출발하는데 말 위에서 막 동자한테도 글을 받으려고 못 쓰는 그래서는 그 당시에 일본의 그 민중들이 얼마나 그 조선의 저런 문화에 대해서 호기심도 많고 저렇게 얻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그 일본 문물도 이제 이 통일사를 통해서 전달을 전래되는 뭐 조선문화발전에 있지만 자극을 줬다라고 이제 평가를 쓰겠고요. 그 통일사들 갔다 오면 자기들이 이제 기행록을 적게 되는데 본래는 한 70여 종이 넘을 건데 많이 이쪽으로 일실돼 가지고 이제 40여 종이 현존하고 있는데 가끔씩 이제 조금씩 문집 속에 이제 짜투리로 들어있는 것들 같이 요즘 많이 자꾸 이제 발견되고 하니까 지금은 좀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당시 일본사에 대한 어떤 정보서 혹은 문화 전문용어로서 말이죠. 조선 사람들의 어떤 일본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적인 자료가 되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다음에 일본 서적도 이제 들어오게 되죠. 요번에 일본 사람들이 막 통일사를 비정을 해요. 그 사람들한테 막 시에 대한 서평을 하나 받으면 그 큰 문제, 큰 일본에서 문명을 날리는 계기도 되고 하니까 비정도 많이 하지만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직접 사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렇게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유학서적, 문집, 사서, 역서, 뉴스 등 다양한 서적들이 제 조사한 바로는 한 30여 종의 이런 책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대체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그 당시에는 뭐 중국만 바라보고 일본을 거의 돌아보지 않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습니다만은 실용적이고 개방적인 인식을 가졌던 실학자들은 일본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주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성호이익하고 성호이익의 제자들에 의해 가지고 일본 연구를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국학과 실학자들도 이제 18세기 후반에 가게 되면 이제 일본에 대한 연구도 좀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 대한 재인식을 막 주장합니다.
이 문화사적 의의를 좀 전하게 되게 되면 스시마에서부터 에도까지 21개 번을 통과를 하게 되고요. 그 통과는 지역마다 다양한 형태의 그런 문화교류 활동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쇄국이란 말은 뭐 그렇게 일본에서 이제 쓰지 말자 그래요. 요즘 해금 체제다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하여튼 뭐 쇄국 체제란 말이 뭐좀 요건 하여튼 뭐 민간인들에게는 전혀 그 외국과의 접촉이 개방돼 있지 않은 그런 시대였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속에서 이제 한국 또 일본, 한국에도 의미 있는 영향을 막 그런 끼친 그런 일이다. 서적을 비롯한 국민부터 상호적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또 그 정부나 나라나 정부 차원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뭐 그런 연출이나 의도, 목적이 다 있었지만 또 그 안에서 주어진 그 공간 안에서 학자들 또 국민들 또 민중들과의 교류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그 보편적인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만남, 그 순수한 교류 이런 것들이 많이 그 표출돼 당연하죠. 돼 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교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뭐 중간에 인지내란이 있긴 있었지만 한일 간의 역사 중에서 조선왕조 500년 동안에 있어가지고 가장 긴 평화의 시대였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런 설린 외교, 평화 외교 속에서 이제 문화유를 오늘 우리가 이제 바람직한 한일 관계를 이야기할 적에 좀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요거는 이제 그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한일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 시대는 이제 청나라 시대가 되겠습니다만 이 시대는 청나라가 이제 소위 말 오랑캐가 이제 나를 이제 중원을 차지하는 그 시대가 되면서 어떻게 보게 되면 기존의 어떤 그 조공체제를 뒷받침하는 화이관이라고 하는 어떤 세계관념 자체가 완전히 이렇게 끌려버려, 정합을 잃어버리는 붕괴되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 베트남, 뭐 일본, 조선도 다 우리도 중하다 해가 다 동일해버리는 정신적으로는 다 어떻게 보면 중화체제, 화이관이라는 체제가 해체되어버리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또 청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하고도 이제 계속 단절되고 이래가지고 특히 동북아시아 세 나라에 있어서는 청나라하고 일본이 공식 교류가 없었으니까 조선을 통해서만 연결됐어요. 조선이 중국에 파견한 사절이 국영사, 청나라 때 연행사라고 불렀습니다만은 또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 그러니까 청나라하고 일본은 조선의 사절단을 통해서 정보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정보가 연결돼. 직접 연결이 안 된다고. 상인들 간에 무역만 했지 공적인 교류가 없었으니까 서울이 그 당시에 동북아시아의 허브였죠. 허브. 이게 하나의 중심 그 역할을 하는 그 매개 지역이었고 그걸 통해 가지고 일본의 정부가 서울에 모였다가 그 서울에서 북경으로 하고 북경의 정부가 서울로 왔다가 서울을 통해서 다시 일본으로 가는 뭐 이런 그런 구도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조선의 어떤 일본에 파견한 통신사, 중국에 파견한 국영사라고 하는 이런 사설단, 외교 사설단은 동아시아, 동북아시아 상국을 연결하는 문화의 고속도로였다. 뭐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우리가 배셰터라는 용어를 쓰는데 베이징, 서울, 도쿄 해가지고 배셰터라는 용어를 써가지고 하는데 요게 이제 그 요새 또 하노이까지 너가 배셰터화까지 하고 있기도 하는데 유교 문화권이기도 하고요. 하여튼 요 시기에 주로 한 18세기 후반 이후기 또 실학자들이 많이 나오는 18세기 후반기이긴 합니다만은 그 일본의 그런 또 문화 교류를 주로 담당했던 그 최고의 문인들 사이에서는 그 국경을 뛰어넘는 하나의 그 보편적인 어떤 그 지적 공동체로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동문의식, 같은 문화 공동체죠. 요즘 말로 하면 그 문화 공동체의식을 최고의 어떤 인류의 그 지식인 그룹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병세의식이라고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가 같은 시간대에 살고 있다. 병세의식. 시간을 공유하고 있다. 동문이라는 것은 같은 문화를 유교 문화, 한자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동문의식과 병세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그룹들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최고 엘리트 그룹 사이에 그런 형성돼서 그래가지고 요즘 그걸 가지고 동아시아의 문화공화국이 문화공화국이란 파괴공화국이라는 표현은 18세기 프랑스의 유럽의 그 살롱 문화를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 비슷한
그 국경을 넘어서면서 어떤 그 보편 문화에 공감하는 어떤 그 문화 공동체라는 것이 동북아시아에서도 형성됐었다라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 것이 형성되게 가능한 그런 주요한 통로가 통신사와 부영사였다. 그래서 그만큼 이게 동아시아 사적인 그런 의미도 굉장히 큰 그런 그 문화사를 다니고 외교 행사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 오늘날 우리가 동북아시아 뭐 경제 공동체, 문화 공동체, 안보 공동체 이야기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동문의식이 있어야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뭐 경제적 필요성, 군사적 안보 필요성만 가지고는 오래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어떤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문화 공동체, 가치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 그런 것이 뭐 현재로서는 굉장히 요원하죠. 뭐 언제 뭐 무력적으로 일어날지도 모르고 서로 막 멱살 잡고 욕설하고 하는 근데 수준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당연히 목표로 해야 되고 지향해야 되는데,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적에 이 시기에 18세기를 중심으로 이 시기에 서울이 그 동북아시아 상국의 허브가 되면서 그 이런 그 어떤 문화 공동체적인 이런 것이 하나의 좋은 선행 모델이 있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걸 할 적에 충분히 우리가 여기서 참고를 할 수 있는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통신사 행위의 외교사들 외교 행사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 피를 좀 교육을 받았는데. 네,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예, 또 질문 좀 하시고 좀 풀어주세요. 시간 뭐 며칠 동안 머물렀어요? 왔다 갔다 하면 8개월 걸려요. 그리고 일본 국내에서 되게 평균 8개월. 예? 평균 8개월. 국내에서 이제 올라갈 때 한다, 내려갈 때 한다 하지만 10개월. 이게 엄청나게 걸렸습니다. 그럼 1년, 그러니까 서울에서 거기까지. 뭐 중간에 외교 사고 나고 할 때는 한 1년씩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동 시간 서울에서